프로이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스트리아 힘이 지금 계속 빠지고 있죠. 네. 그다음에 러시아가 최소한 우리 편이 지금 되고 있죠. 통일에 유리한 외부 환경이 차차 조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군사적 부분을 확실하게 증강을 시켜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추진한 게 이제 군사개혁과 함께 군비 확충인 겁니다. 프로이센군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등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항상 잘 되는 국가는 인재 등용이 좋아야 돼. 추천을 받은 사람이 바로 유명한 헬무트 폰 몰트케입니다. 어떻게? 제가 딱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과를 이해하는 문과형 군인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와. 그렇네요. 이때 몰트케가 딱 그 융합형 인재로서 주목한 것이 철도예요, 바로. 아, 이거야말로 국방력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그래서 뭘 도입하게 되냐면은 워게임을 굉장히 중요한 장교들의 훈련 과정 수단으로 도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조금만 스포를 하자면 나중에 이게 무적 독일 전차 군단을 만드는 효시가 됐다. 와 소름 그렇죠, 끼쳤어. 이런 게 나오죠. 그 지금 프로이센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300개 국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유 왜 이거 이 라인 동맹 왜 이거 뭐 했는데 와 서서히 윤곽이 촥 그림자처럼 불치하는데 막 귀 속에서 막 지금 BGM 들리는 느낌이에요. 요거를 보면서 느꼈던 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지 2년 반이 넘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군은 아주 고도로 중앙 집권화된 그 지휘 체계. 반대로 우크라이나군이 독일군하고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요? 현장 지휘관, 재량권을 상당히 크게 발휘한다. 그게 전쟁 나고서 1년 이후부터예요, 사실. 왜냐하면 적응한 거네. 우크라이나 군도 원래 소련식 교리였거든요. 네네. 근데 해봤는데 똑같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꾸는 거예요. 중앙에서 사실 지휘 통제를 하기에는 중앙이 많이 이동도 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임무형 지휘로 할 수밖에 없는 전투 시스템으로 변화한 거군요. 통제형이 좋다, 임무형이 좋다라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거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임무형주가 더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다. 아니면 대국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통제형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몰트케가 임무형주의를 강조한다고 해서 무조건 임무형주의만 이야기한 건 아닙니다. 몰트케도 대국적으로는 통제를 원합니다, 일단. 근데 본인이 깨닫는 거죠. 일일이 하나하나 통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공백이 생긴다. 하다 보면은 어떤 호기가 포착이 되는데 현장에서 포착된 호기를 보고를 하다 보면 이미 늦어버려서 이미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맞네. 타이밍을 놓치는 더군다나 거죠. 이때 통신 시스템이라면. 그렇죠. 현장 지휘관이 판단해서 먼저 행동을 하고 나중에 보고하면 된다라는 게 사실 재량권을 이제 재량권을 많이- 준 게 임무형 지휘인데 우리의 목적은 저것이다. 네. 그리고 너희는 이것을 위해서 이런 역할을 해주면 된다. 그렇죠. 근데 현장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바뀌니까? 이 목표를 위해서 너희는 현장 상황에 맞게 움직여줘라. 네. 그렇죠.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고 또 하나 이제 이 시기에 달라졌던 부분이 뭐냐면 옛날처럼 정면 충돌하면은 그냥 자살골입니다. 화력이 너무 세니까. 그렇죠. 그러면 최대한 어떻게 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직방이나 후방으로 가야 기동해야죠. 되는데 그것도 옛날처럼 그냥 한 전술 대형이 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큰 무리들을 포위시키는 기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큰 무리들로 둘러싸서 어느 한 곳에 허점이 생기면 이제 공격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딱 달라붙었을 때는 막 공격하기보다는 오히려 방어적인 형태로 싸우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공세를 하되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이 전술적인 전투의 상황에서는 방어로 가는 게 유리하다라는 게 이제 몰트케가 깨닫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방어적인 위해. 그러기 네. 위해서는 먼저 도착해서 먼저.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동에 바두가를 잘 노는 게 중요한 거고 바두가를 몰트케는 이제 잘 통제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던 철도를 이용한 신속한 이동.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일군 하면은 이제 기동전, 포위전에 능하고 호기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임무형 연수에 능한 어떤 그런 지휘관들이 있는 부대다라는 이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제 제가 몰트케를 계속 공부하면서 이제 느껴지는 부분은 몰트케는 통제형과 임무형을 적절하게 밸런스를 갖춰가면서 굉장히 양쪽의 채찍을 잘 썼다라는 거죠. 하나만 채찍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렇죠. 두 개를 휘두르면서 어떨 때는 이 채찍을 휘두르고 어쩔 때는 이 채찍을 휘두르면서 나름 본인이 원하는 목표로 나아가게끔 만들어서 전쟁을 승리로 거두게 했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물이 나오기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지난번 6.25 전쟁 할 때 지평리에서 장교들 만난 거 같고 네. 해서 그냥 스태프라이드가 단순한 전적지답사 정도로 아니죠. 아시는 분도 네, 있는데 아니죠. 네. 이게 잘 생각해 보면은 훨씬 더 심오한 의미가 있어요. 이게 스태프라이드도 딱 미군에서 바로 이 독일군의 이게 독일어는 게네랄 슈탑스 라이제라고 하는데 이걸 딱 베낀 겁니다. 이게 몰트케가 뭘 강조했냐면은 야 장교들 너 여기서 앉아 있지 말고 이 철도가 중요하니까 그렇지.
한번 철도를 직접 타고서 네가 우리의 예상 전장까지 한번 가봐. 가보면은 야 철도는 몇 시간 걸리니까 아 부대가 이렇게 기동을 하면은 대충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겠고 내가 역에서 내리면은 어떤 상황이고 이런 걸 미리 다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통수단까지 다 선진적인 걸 이용을 해가면서 과연 앞으로 내 앞에 어떤 전쟁이 펼쳐질 것인가를 상상해보라는 그런 의도에서 이걸 장려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당시에 독일군 참모장교들은 원래 가상 적국들, 뭐 덴마크, 오스트리아, 프랑스로 여행을 가요, 막. 이런 걸 계속하게 기회를 만들어 주면서 독일군 장교들은 점점점 머릿속으로 전장 상황에 대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진 이런 겁니다. 진짜 너무 중요해요. 엉덩이만 무거워서는 전쟁 못해요. 그렇죠. 맞아요. 상상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실전 들어갔을 때는 계획대로 안 되잖아. 그러면 다시 뭔가 또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를 했던 경험들이 뒷받침돼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한마디로 시뮬레이션이군요. 지금에 해당. 네. 자, 그런데요. 비행기도 날아가다가 한쪽 엔진만 돌아가면 긴급 착륙을 해야 됩니다. 양쪽 엔진이 있어야 원하는 목적지까지 원활하게 날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몰트케라는 엔진 하나 가지고만 완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몰트캐라고 해서 능력이 모든 게 다 출중한 게 아닌데 약간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어허. 몰트캐는 이렇게 사색을 많이 하고 이렇게 군사 쪽에 심오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지만은 당장 의회가 있다 보니까 군비 증강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의회 나가서 설득해야죠. 장관 출석해갖고 우리 국회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막 욕도 먹어가면서 이제 막 아닙니다 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고개도 수그리고 뒤에서 막 술도 좀 접대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했구나. 몰트캐는 성질상 그걸 못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좀 아이 스타일이었나 봅니다. 저는 진짜 몰트캐는 전형적인 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냥 아이가 아니고 아이. 그러다 보니까 야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한 명 내세워야겠다.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국방부 장관에 해당하는 전쟁부 장관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알브레이트 폰 혼 중장을 갖다가 임명을 합니다. 그렇죠. 네. 전쟁부 장관을 내세우는데 3살 아래입니다. 3살 아래. 스타일이 좀 그런데 낯 붉히지 않고 막 이런 거 잘해. 이것도 좀 잘하셨나요? 설득도 잘하고 논리적이고. 그렇죠. 논리 정연하게 얘기하면서 이 기자님 스타일. 의원님 그러시면 안 되죠.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하고 우리 강한 프로레슬링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의원님들 제발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읍소를 해서 이런 쪽에 착실하게 예산을 따내갖고 굉장히 이런 계획을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동원 체계에 있어서의 드디어 개혁도 틀을 잡습니다. 그래서 현역 3년을 복무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동원 가능한 예비역 4년, 동원사단 채우는 5년 복무하고 그 다음엔 우리식 민방위식으로 7년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그래서 39세까지 전시 소집에 응할 수 있는 아니 근데 그런 거 보면 완전 지금 현대하고 비슷하네. 40세 넘어가면은 지금 우리나라도 이제는 끝나잖아요. 민방위 해제잖아. 그렇죠. 우리가 지금 계속 해왔던 뭐 현역 예비역 동원 훈련 갔다가 예비군 훈련 갔다가 이 민방위로 있던 이 시스템이 다 독일에서 유래된 거라니까요. 혼 때문에 40세까지 있었네. 몰트케의 머리, 혼의 손바닥 이렇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된 거군요. 하지만 이걸로도 다 해결된 건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여전히 군사 개혁에 대해서 고깝게 생각하는 많은 반대 세력들이 있었고 야 이거 의회와 벌이는 파워 게임이 대단한 모양인데요. 프로이센의 정치적 상황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1848년에 전 유럽을 강타했던 이제 혁명이 일어납니다. 1848년 혁명인데요. 이때 이 혁명이 결국에는 이제 빈 체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혁명의 여파가 프로이센에도 막 몰아쳐옵니다. 네, 당시에 이제 빌헬름 4세 같은 경우는 워낙 그 혁명의 그게 세다 보니까 혁명 세력과 타협을 하는데 그때 이제 들어줬던 게 입헌군주제로 가겠다. 그다음에 언론이나 집회나 이제 결사 그런 자유를 허용해 주겠다. 사실 이제 혁명 세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원래 목표 자체가 체제 전복일 수도 있잖아요. 끝에 최종 목표. 그렇죠. 거기까지는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타협을 이뤄냈다는 점에서 부분적인 성공일 수도 있고 또 혹자는 이걸 완전히 실패다라고 볼 부분이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가 비록 입헌군주제를 도입을 하긴 했지만 영국과 같은 그런 입헌군주제 수준은 차이가 아니었어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왕의 권한이 있었고요. 그렇죠. 근데 다만 이제 의회라는 게 만들어졌는데 그 의회도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동등하게 어떤 표를 행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 이제 선거인단을 뽑는데 등급을 나눠서 뽑았습니다. 그러니까 재산 등급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을 나눴는데 3계급 투표제라고. 네. 예. 그 1계급 같은 경우는 전체 5%밖에 안 되지만 의원수로 따졌을 때는 3분의 1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엄청났던 거죠. 그러니까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사람에서 유리한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독일 연방 안에서는 가장 진보적인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리고 의회가 예산 결정 권한을 가짐으로써 왕의 권한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빌헬름 1세가 1861년에 본격적으로 이제 군제 개혁을 실시를 하는데 이때 이제 의회의 반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간접 선거로 선출된 하원이 그쪽에서 예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군 개혁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 내 정치 세력들이 복잡해요. 사회주의자나 자유주의자들은 극보수적인 프로이센 사회를 떠받치는 핵심이 뭐냐? 결국 군부다. 결국에 1848년 혁명을 진압한 것도 프로이센군이 종횡무진 활약을 했거든요. 전 독일 영방을 돌아다니면서 다 이제 이 혁명 세력들을 갖다가 때려잡는 데 주력을 했기 때문에 하천지 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보수적인 군부를 제끼기 위해서는 더 이상 군부에 힘을 실어주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오히려 이 향토 예비군 같은 조직을 키워서 어떻게 하면 시민군으로 이들을 언제든지 포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으니까 계속 딴지를 거는 거죠. 그리고 이제 훈련 정규군 자체가 3년이 돼버리면은 그 길어진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보수적이고 아니면 이제 군인의 가치관을 더 주입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런 교육이 굉장히 네, 중요해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이 군대를 가지고 있는 통수권이라는 게 왕한테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한테 있는 건지에 대한 논쟁인 겁니다. 이 시점에서 왕도 그렇고 혼도 그렇고 포기하고 있던 시점이 있었어요. 못해 먹겠다. 어느 이랬어. 정도까지는 했는데 네, 네. 더 이상은 이거 안 힘들겠다라고 되겠다. 해서 진짜 강한 인물이 필요했는데 독일에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나오죠. 그리고 드디어 더 등장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인물을 첨가하고 추천한 사람이 바로 혼이에요. 그렇죠. 혼 역할이 엄청났던 겁니다. 저기 멀티케 형, 나 못해 먹겠고 왕세제 좋아. 저 진짜로 이제 할 만큼 했어요. 지문이 없어요. 나 집에 들어갈 때 인식이 안 된다니까. 뭐 이러고 있었던 시점에 인물이 등장하는군요. 혼의 조언을 받아서 당시에 이제 프랑스 대사로 있었던 비스마르크를 전격적으로 수상으로 이제 발탁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철이라는 단어가 항상 앞에 붙는 네, 철혈제상. 재상. 그 비스마르크가 드디어 등장을 하는군요. 예. 네. 그러니까 몰트케와 혼의 구원 투수로서 그러네요. 세이브. 정부의 구원 투수인 거죠. 지금. 와, 뭔가 독일의 윤곽이 이렇게 보였는데 갑자기 비스마르크가 딱. 비스마르크가 요구한 건 뭐냐면 총리 플러스 외무장관입니다. 겸임을 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와. 총리가 외교까지 한다 이상하잖아요. 외국이 다 그렇죠. 감당하는 거네. 네, 28년 동안 프로이센 총리 겸 외무장관 그리고 독일 제국이 성립된 1871년부터 나머지 19년 동안 프로이센 겸 독일 제국 총리 겸 외무장관. 28년을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왜 철혈 재상이냐? 파리에서 부름을 받고 딱 의회에서 첫 연설이 있는데요. 네. 거기에서 철혈 재상의 그 말이 나옵니다. 우리 샤를 기자가 한번 좀 그 연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초전설에서 이미 철혈 재상이 돼요. 네, 그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연설 처음 그 문장이 이겁니다. 예. 독일은 프로이센의 자유주의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힘을 기대한다. 전 사실 여기서 게임이 끝났다고 보거든요. 힘. 네. 예, 그리고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이에른, 뷰르텐베르크, 바덴과 같은 남부 독일 국가들은 자유주의의 탑리 케이스를 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프로이센이 맡은 역할을 이들에게 부담시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프로이센은 적절한 시기에 사용할 힘을 보존해야 하는데 과거에 그런 시기는 몇 차례 지나쳐버렸다. 빈 조약 이래 우리의 국경은 건전한 민족 생활에 적합하지 않다. 이 시대의 가장 중대한 문제들은 1848년과 1849년의 오류처럼 연설이나 다수결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 결정된다. 철이라고 하는 것은 국방력, 경제력, 피는 뭡니까? 전쟁. 이 두 가지가 있어야 우리 독일 통일을 이룰 수가 있다. 정신 차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외 너네들 계속 네. 주둥이질하지 마 이런 거예요. 낭만주의를 하지 마. 그래서 의원들 분위기가 싸졌다고요. 낭만은 끝났다. 이건 뭐야? 이거 완전 우리랑 싸우자고 온 총리네. 그러니까. 근데 굉장히 분위기 안 의회가 좋다 봐요. 있으면 사실은 이게 뭐 지금의 민주주의와 뭐 의회 제도와는 다르겠지만 의회하고 적으로 돌아선다라는 거는 승인하기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뭐가 통과가 비스마르크가 돼야 카드를 썼는데요. 임금 명령권을 발동했어요.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 먼저 국방개혁 예산을 집행한 거죠. 그냥 전쟁이네 시작부터. 그럼요. 그거를 보장받고 총리 겸 외무장관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밀고 나갔습니다. 뭐 까불어봐 해산시켜버리려니까 뭐 이런. 하지만 뭐 그렇다고 강수만 둔 건 아니고 비스마르크는 이 굉장히 능한 것이 거추어는 굉장히 강하게 하면서 의견들이 적어도 여론의 지지는 받게 그렇죠. 이거에 대한 대의를 갖다가 막 관련된 기사들을 내보내고 그걸 통해서 의원들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죠. 그리고 당연히 좀 어중간한 입장에 있는 의원들은 여러 가지 부풀려서 포섭을 하고 엄청 그런 거에 능한 인물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냐 강하게만 나서는 총리는 다른 사람 시킬 수도 있어요. 뭐 군인 출신들 당연히 물망에 올리던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했다간 혁명 난다. 이건 우리가 지난번에 남북전쟁 얘기할 때도 링컨이 어땠다고 했습니까? 링컨이 의회와 굉장히 다각도로 뒷거래를 많이 하면서 어떻게든 의회의 틀 안에서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다고 했잖아요. 비스마르크가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보면 거의 비슷한 거의 동시대. 시기네. 네. 링컨하고.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비스마르크 하면 항상 군복 입은 그 초상화잖아요. 그리고 옆을 이렇게 약간 보고 있잖아요. 두 가지는 했잖아 지금 외교적인 거. 총리하고. 내부 정치 수상인데 한 가지 못한 게 뭐야? 몰트케나 혼인해야 되는 군사 지도자. 네. 이미지라도 약간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군경력 이미지는 별로 없었잖아요. 없죠. 전경력이 없죠. 예, 군경력 이미지는 없는데 네. 이 사람이 이상한 게 군복의 상징성에 대해서 굉장한 해안이 있었어요. 철혈. 그 왜냐하면 주로 군복 입고 공식적인 자리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복이 주는 권위에 대해서 굉장한 신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프로이센이라는 국가가 경영 국가로서 거의 군대가 커오면서 국가를 사람들이 군인을 보면 움찔하는 그게 있어요. 그게 후에 독일 제국 뭐 나치 시대까지 이어지는데 독일 사람들은 군인들을 보면은 괜히 뭔가 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좀 잠깐 권위를 갖다가 약간 인정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총리가 만약에 내가 진짜 그 강하게 나서야 될 때 군복을 딱 입고 오면은 의원들도 막 욕하려고 하다가도 내가 군인한테 욕해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을 이런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군복을 막 화려한 군복을 입은 건 또 아니에요. 물론 저렇게 그림 그릴 때는 좀 화려하게 입는데 대부분은 이 사람의 간결한 스타일의 군복을 입어요. 그렇죠. 군인이 아닌데 또 너무 화려하게 입으면 예, 그렇죠. 역풍이 있죠. 그다음에 이 언론에서 비스마르크한테 약간 좀 우호적인 언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쓰냐면 굉장히 이 사람이 실용주의적이다. 또 이렇게 포장을 해줘요. 아, 사실. 저렇게 검소하게 입은 거 봐. 재상인데. 예. 언론에서 자기 패션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또 언론을 이용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옷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장을 입을 때하고 군복을 입는 걸 또 병행해요. 그다음에 밝은 옷을 입을 때 어두운 옷을 입을 때 이거 병행합니다. 상황에 그러면서 따라서. 요걸 보고서 언론이 이 사람이 주는 정치적 메시지가 뭐다라는 것을 또 나중에 사설을 읽어보면서 이 신문은 또 날 제대로 봤네.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외교관들의 어떤 그 그렇죠. 정치적 메시지를 그대로 이용하는 거네요. 얼굴도 엄청 관리했다고. 예, 수염 같은 것도 굉장히 관리해요.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헬멧 되게 특이한 헬멧이잖아요. 예, 뿔 달린 네. 이걸 이제 뭐라고 하죠? 피켈하우베. 피켈하우베라고 하죠. 헬멧에 뿔 달린 경우가 없어요. 옛날에 바이킹이 그랬지. 그렇죠. 이게 뿔 달린 게 뭐냐면 이게 굉장히 강렬하기 때문에 비스마르크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독일 국민들한테 국민적 자부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민족주의.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착용을 굉장히 즐겨했고 카더라에 의하면 이걸 착용한 모습을 이제 거울에 비춰봤을 때 굉장히 만족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전통적으로 예전에 그 고대 군대부터 이게 좀 키가 커 보이는 조카가 있어서 근데 이 사람 워낙 키가 컸어요. 이 사람 워낙 거인이죠, 거인. 190이 넘은 통체가 당당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비스마르크의 이 패션의 선택은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효과적이었다.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에요. 드디어 엔진 2개와 더불어서 날개가 달렸습니다. 정치 외교의 비스마르크, 군사의 몰트케와 혼, 독일 통일의 삼두마차 체제가 갖춰졌는데요. 이 말인즉슨 통일 전쟁의 대장정이 시작된다는 신호입니다. 뭔가 이 통일에 이 시동을 걸려면은 계기가 필요한데 네. 그 기다리던 계기가 북쪽 덴마크에서 갑자기 터져 나옵니다. 덴마크요? 저 덴마크와 이 독일 사이에 보면은 이 두 개의 유명한 공국이 있습니다. 슐레스비와 홀슈타인이라는 공국이 있어요. 네. 이 공국이 성격이 조금 약간 다릅니다. 일단 남쪽에 홀슈타인 여기는 원래 굉장히 그냥 도이치 민족의 공국 중에 하나였어요. 여기 원래 신성 로마 제국의 일원이었고 주민들도 다 독일어 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우리는 도이치 민족 이렇게 의심하지 않은데 위에 슐레스비는 좀 달랐어요. 위에 슐레스비는 덴마크 상 딱 걸쳐 있다 보니까 반 정도는 덴마크어를 쓰고 아래쪽 남쪽 반은 또 독일어 쓰는 좀 애매한 공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덴마크 국왕이 이 슐레스비와 홀슈타인의 대공을 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느슨하게 그냥 묶여져만 있고 실질적으로는 자치를 하면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던 네.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꼬이기 시작을 한 게 갑자기 덴마크 국왕이 승하를 했어요.
이 덴마크 국왕이 후사가 없이 죽었어. 이 후계자 문제가 일어나는구나.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어디서부터 발생하기 시작하냐면은 원래 이 게르만족, 도이치 민족의 전통적인 계승법에선 살리카법에서는 네. 장자가 상속을 해야죠. 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덴마크에서 지금 장자가 없으니까 저기 멀리 먼 친척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국왕으로 선임을 해요. 그러니까 살리카법을 따르는 홀슈타인 이쪽에서는 뭐야 왜 갑자기 족보도 없는 이 왕을 갖다가 모셔오지? 우리는 이분 군주도 모실 수가 없는데. 정통성의 문제가 이제 일어나는. 그렇죠. 그런 문제들도 안에서, 네.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그다음 덴마크 내부에서도 이 먼 친척에서 모셔왔으니까 정통성이 약간 부족해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 올라선 이 왕이 오자마자 좀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중에서 제일 화끈한 게 역시 우리 영토 늘리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회에 저거를 우리 완전히, 슐레스비 홀슈타인 이제까지는 그냥 느슨하게 한 지붕 두 살림 세 살림 했었는데 이 기회에 우리가 헌법을 고쳐갖고 우리 덴마크 영토로 넣겠습니다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지금 양 공국은 약간 족보도 없는 분 이상한 애가 왔는데 자기 땅이 마음이 안 그래도 별론데 네. 새로운 사람이 니들 저것들 저거 싹 다 그냥 우리 걸로 만들지 뭐 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 당시에 비스마르크를 딱 보기에는 개입의 명분이 생긴 거예요. 누가 봐도 홀슈타인은 바로 우리 도이치인데. 도이치 민족인데 우리 도이치 민족이 갑자기 저 덴마크 놈들에게서 핍박당했죠. 넘어가게 생겼다. 그래서 홀슈타인은 실제로 이거에 반발을 해서 분리 독립주의자들까지 막 생겨나고 있어요. 덴마크 저거 프랑스하고 다른 게 뭐야? 사실 비스마르크는 이 슐레스비 홀슈타인이 굉장히 탐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요? 바로 저 슐레스비 홀슈타인이 유틀란트 반도, 저 덴마크 쪽이지 보면은 양쪽 바다에 면하고 있어요. 바다가 있네. 서쪽으로는 북해, 네. 동쪽으로는 발트해이고 저 지역이 한굴 만들기에 아주 좋은 청해 지역들이 있었어요. 홀슈타인에 있는 유명한 항구들이 이를테면 리벡 같은 리벡. 이 한자 동맹의 한자 동맹 리벡이 도시. 있고 또 좀 북쪽에 가면 유명한 킬이 있어요. 킬. 예전에 유보트가 나갔던. 그렇죠. 킬은 나중에 독일의 가장 중요한 해군 기지가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그 당시 프로이센에 바다가 없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걸 얻으면 바다를 넣는 거예요. 야, 드디어 우리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양쪽 있는 바다를 양쪽 바다. 도약대가 생긴다. 이 기회를 이용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전에도 한번 이런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연설에서 그랬잖아요. 몇 번의 기회가 있었다는 맞습니다. 사실 한참 전에 1848년도에도 비슷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프로이센이 개입해갖고 이걸 군대를 먹으려고 보냈어요. 막 했었는데 덴마크랑 프로이센이 일촉즉발의 위기에 있었는데 그때는 이 열강들이 들고 일어나서 너네 국경 바꾸지 말랬지 왜 자꾸 딴짓해 하면서 우리가 빈에서 얼마나 놀고 먹으면서 회의를 열심히 했는데. 그렇죠. 영국하고 러시아가 군을 보내겠다. 철수하지 않으면 이렇게 위협을 해서 철수한 거죠. 비스마르크는 여기서 주변을 딱 보아하니까 내가 이 기회를 지금 살려야 되나? 지금은 달라. 오케이. 그래, 우리 이걸 포착한 거야. 지난번에 배웠듯이 비내위에 그게 느슨해지고 맞아요. 러시아와 바로 지금 그겁니다. 열강들이 안 좋은 사이고 지금 그전엔 뜯어말렸던 열강들이 지금은 서로 다 견제하고 분열을 있는 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무너져내고 있고 네, 우리가 이 강대국들 간의 관계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그렇지. 자, 네. 프랑스와 러시아 크림 전쟁에 싸워서 가뜩이나 기분이 안 있어요. 좋고 프랑스는 이때 그 민족주의 공작을 통해서 어딜 부추기고 있었냐면 이탈리아. 폴란드를 부추기고 있었어요. 또 폴란드도 부추기고 있었어요? 오스트리아는 이탈리아로 부추겼으니까 이제 러시아의 취약점이 폴란드다. 그때는 러시아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네, 폴란드 민족을 막 부추겨서 너네 독립하게 내가 그렇지. 너희 원래 위대한 폴란드 왕국이었잖아. 독립해. 그러니까 서로 지금 두 국가가 막 으르렁대고 있는 상황이었고 영국과 러시아도 그레이트 게임 하나 없이 계속 싸우고 있었죠. 영국, 프랑스도 기분 안 좋은 상태입니다. 크림 전쟁 때는 같이 러시아 견제했지만은 나폴레옹 3세가 오지랖이 넓어서 그다음에 아메리카까지 건드리고 있었어요. 멕시코 갔어, 멕시코. 멕시코에 원정을 해서 멕시코에 괴뢰 정부를 세웠어요. 참 그러다 보니까 영국 입장에서 상당히 불만이. 미국 뺏긴 것도 아쉽겠는데 이것들이 여기까지 심지어 영국은 바로 이때가 남북 전쟁이 끝나갈 때 아니야. 캐나다. 야, 쟤네 전쟁 끝나면 지금 이 막강한 군사력으로 우리 쳐들어올지 몰라. 어디? 캐나다로. 그래서 우리 캐나다를 언제든지 지원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런 것 때문에 유럽에 개입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비스마르크가 딱 보길래 지금 이 판에 개입할 나라는 없다. 그치. 이때다. 우리 프로이센이 혼자 들어가면은 또 그걸 또 딴지를 걸 테니까 우리 형님을 모시고 누구?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 독일 연방의 이름으로. 오스트리아는 지금 이씨 화났어 이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치. 형 남부에서 잃어버린 땅 북쪽에서 찾아. 맞습니다. 그러면서 오스트리아랑
같이 들어가요. 아, 여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남이가군요. 우리는 형제다, 브라더스. 예. 비스마르크가 이런 식으로 명분을 만들어놓고 국제질서를 본 다음에 처음에 들어가는 것도 프로이센군이 먼저 들어가지 않아. 작센군과 하노버군 역시 독일 연방. 작센하고 하노버, 네, 먼저 프랑스, 영국 다 엮어서 들어가. 우리는 독일 연방의 이름으로 우리 도이치 민족을 지켜주기 위해서 홀슈타인으로 진군합니다. 와, 명분이 다음에. 확실하네요. 네, 그렇죠. 작센 얼마나 고생했니, 니네? 그 다음에 작센 하노버가 저희만은 힘들어서 안 되겠는데요. 그럼 형님들이 나서주마 하면서 오스트리아랑 손잡고 형님들이 왔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거 민족주의가 들끓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들을 다 이끌어서 들어가네요. 이거 깊이 들어가야 돼요. 짧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몰트게가 나설 차례가 왔거든요. 그렇죠. 임진핑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우리 형제다, 같이 가자라고 뭐 하긴 했는데 사실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는 최후 통첩을 또 따로따로 보내요. 네. 아이 당연히 너무 또 짜고 하는 거는 형제라고 하지만 사실 또 속내는- 바라보는 건 또 다를 거예요. 네. 물론 이제 브랑겔 백작이라고 프로이센군 사령관을 딱 총사령관으로 두긴 합니다. 근데 사실 싸울 때 보면은 서로 우리 같이 예. 협조해서 싸우자라기보다는 각각 저는 덴마크군과 싸웠다라고. 아, 넌 너대로 해, 난 나대로. 네. 왜냐하면 오스트리아 속내는 외관상 목표는 같아요. 하지만 프로이센 중심으로 통일하려고 해? 그거 아니지. 내가 주도하고 있는 이 독일 연방 연방을 유지하고 안 했죠. 활성화시키는 거야. 네. 그리고 프로이센의 일방적인 이익을 또 막아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나선 겁니다. 손은 잡지만 언제라도 이거는 그냥 임시로 잡는 거다. 네. 이 느낌인 거죠. 따로 또 같이 뭐 이런 네. 식으로. 이거. 네, 맞아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프로이센 입장에서 이 전쟁이 지금 국내에 지금 교착되어 있는 그 정치적 문제 있잖아요. 그렇지. 의회랑 막 계속 싸우고 있고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 타결할 수 있는 너무나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이거는 신이 나를 도와준 거죠. 그 이거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될 수 있어. 다시금 우리가 민족주의 열망을 확 불러일으키면서 통일의 길로 갈 수 있겠구나. 모든 정치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 있겠구나. 이건 찬스인 거예요. 근데 이 찬스를 잘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겨야죠. 이겨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면 다 박살이지. 네, 이겨야 되기 반드시 때문에 오스트리아까지 끌어들인 겁니다, 사실.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처음에 했던 거 실패를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죠. 안 된다. 그거 안 하려면은 영국이나 프랑스나 러시아 같은 이런 강대국들이 뛰어들기 전에 개입하기 전에. 예, 빠른 승리를 해야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빠른 승리 어떻게 해야 돼요? 비스마르크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몰트케입니다. 뭘 어떻게 해. 예, 몰트케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현장 지휘관이 되는 거예요, 이제 못해요? 이게 참모총장이죠. 현장 지휘관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진짜 진두주의. 네. 데뷔전이군요. 네. 그리고 약간 애매한데 혼한테 좀 밀렸어요. 그래. 네, 혼이 워낙 또 이렇게 잘하잖아. 근데 몰트케는 좀 조용한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건 이제 혼이었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지휘관 입장에서도 몰트케나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데 약간 참모총장인데 지금과 같은 참모총장 생각하면 안 돼요. 아직은 시스템이 확실하게 지금 갖춰지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몰트케 입장에서도 이번에 나를 증명해 봐야 된다. 틀을 쳐야지. 여기서. 네. 근데 문제는 아까 이 기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몰트케는 프랑스만 생각했거든요. 대프랑스 작전 계획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대덴마크 전쟁 플랜은 이 사람한테 느닷없이 이렇게 결정된. 네. 그런데도 딱 아는 거죠. 정치적의 상황에서 나한테 주어진 거는 빠른 승리구나. 빠른 승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주력 선멸을 해야 되지. 주력 선멸은 어떻게 해야 되지? 어느 선에서 고착을 시켜놓고 여기서 포위를 해야 되겠구나. 딱 아이디어가 이미 그려지는 겁니다. 근데 딱 아니나 다를까 덴마크군의 작전 계획은 뭐냐면 저 지도에서 보면은 두 루트예요. 오스트리아군이 왼쪽에서 가고 있고 프로이센군이 이제 동쪽에서 가고 있고 약간 이 들어가는 수로 같은 게 있잖아요. 강 같은 게 거기에 이제 라인이 있어요. 그게 이제 데니버크 라인이에요. 근데 저게 사실 덴마크군 입장에서는 저기서 막으려고 했어요. 천하의 방어선이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프로이센군 입장에서는 저기에 있는 덴마크군의 주력이 뒤로 도망가지 못하게 고착시켜놓고 여기서 포위 소멸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몰트케의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몰트케의 힘 자체가 그렇게 아주 강력하진 않았다. 근데 더군다나 왕이 임명했던 총사령관이었던 브랑겔 백작은 84세의 노장. 84시요? 네. 이 사람이 왜 임명됐냐면 1848년 혁명 당시에 이제 시민들 진압했던 네. 그 경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은 되게 충성스럽고 백정 노장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네. 문제는 뭐냐면 능력치가 아주 출중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게다가 몰트케의 의견을 계속 무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몰트케가 작전 명령을 내렸지만 명령이 되지 않았고 그냥 조언 정도 수준이었던 거고 이 사람이 그걸 듣지 않는 거죠. 내가 다 알아. 왜 내가 알아서 젊은 놈이 뭘 알아.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데니버크 선을 그래도 넘어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스트리아와 프로이센 연합군이 데니버크 선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 사실 데니버크 선을 보면은 정면 공격은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런데 우측방에 조금의 기회가 있어요. 수로가 있잖아요. 근데 이때가 1월입니다. 한겨울이에요. 얼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뒤에는 뭐냐면 여기를 완벽하게 방어하기 위해서는 한 5만 정도의 병력이 필요한데 당시 덴마크군의 병력은 3만 8천 정도였습니다. 어느 정도 허점이 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군 같은 경우는 한 2만 3천의 병력이었는데 여기 오스트리아군이 정면을 공격하고 오히려 프로이센군이 그 측면을 우회하기로 합니다. 근데 프로이센군 같은 경우는 3만 8천 명의 병력이었고 나중에 추가로 한 2만 명 정도가 더 들어오거든요. 병력도 2배 정도 네, 있고. 그러면 이제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아. 네, 프로이센군이 측방을 파고들어서 포위하려고 했지만 마이순데라는 곳에서 프로이센군이 덴마크군 수비대한테 막힙니다. 근데 과감하게 딱 뚫고 갔으면 되는데 사실 브랑클 백작이 소심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압금 때려잡던 사람이 이렇게 야전에 나가서 능력을 발휘하는 안 이게- 맞는 거지 예. 이제. 아직 프로이센군이 그동안 오랜 평화에서 이제 겨우 첫 전투를 재개했기 때문에 아주 실전 경험이 아주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2차 슐레스비 전쟁에선 정말 많은 실수를 네. 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지금 테스트 무대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온갖 시행착오가 다 일어나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정면이 공격이 어렵다 그랬잖아. 여기서 오스트리아군은 오히려 뚫어내 버리는 거야. 오스트리아군이 프로이센군보다 훨씬 잘 싸웠어요. 그러니까 역시 관록의 오스트리아. 네, 오스트리아군은 그 전에 이제 뭐 솔피니노 같은 데서 전쟁을 했고 특히 이제 오스트리아군 같은 경우 그 당시 이제 특유의 전술이 있었는데 바로 충격 전술이에요. 그렇습니다. 샤크 택틱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은 선형 대형이라 하면 길게 펼쳐서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정면을 최대한 줄입니다. 한 50명에서 60명 사이로 줄여놓고 중심을 길게 잡아요. 그래서 이 군대를 전형적인 총 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백병전, 돌격 위주로 구성을 하는 거죠. 쐐기 되네, 그러니까 쐐기. 저 그때 표현을 보면 마치 열차같이 뚫고 간다고 그런 표현이 있어. 그렇죠. 이게 라인 배틀로 하다 보면 그냥 착착착 들어오면서 따당 쏘고 또 착착착 들면서 빵 쏘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뻔한 스타일로 싸우다가는 그냥 피해만 늘어나고 승부가 안 난다는 걸 인식하게 되니까 여기에 발상을 전환을 들어가게 된 거죠. 네. 그러지 말고 빠방 쏠 때 빨리 우리가 먼저 와 하고 막 들어가갖고 뻥 쏘는 이게 전형적인 라인 배틀을 하게 되는 이걸로 이 당시에 굉장히 유행하는데 맞습니다. 솔페리노에서 네. 프랑스군이 이걸로 대히트를 칩니다. 그래서 솔페리노에서 오스트리아군이 배웠죠. 네. 프랑스군의 충격 전술에 완전히 와해가 되는 경험을 하고 나서 저거다. 오스트리아군이 프랑스군한테 우리가 저걸 배워야 된다라고 이제 채택한 거예요. 네. 프랑스와의 패배를 통해서 그거를 습득한 그렇죠. 거고. 습득한 거죠. 그리고 이걸 적용했는데 또 잘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군 지휘관 같은 경우는 사실 정부에서는 이걸 절대 사수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본인이 그걸 어기고 임의로 철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뒤에 있는 디펠 요새, 그다음에 뭐 알스섬 정도로 이제 퇴각을 하게 되는데 자 이제 비스마르크 입장에서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면 전쟁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오래 걸릴 수 있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흐지부지 그러면은 될 수 있고. 그 전에 실패를 되풀이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열강 거예요. 개입. 네. 그래서 바로 디펠을 공격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디펠은 그 당시 최고의 난공불락의 요새였어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다 보면 정말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었던 곳이었던 겁니다. 그때 몰트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차라리 디펠을 패스를 하고 지나쳐서 오히려 직접 덴마크 본토 연결되는 유틀란트를 공격하는 게 어떠냐 이런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직은 군에서 다 안 받아 먹혀. 안 먹히는 아직은. 그래서 결국에는 군 입장에서도 테스트 장소라 그랬잖아요. 그럼 네. 군이 어때요? 잘 싸우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밖에 내놓을 만한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에 디페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군 같은 경우는 그 유틀란트 반도 바로 아래에 있는 프레데시아 요새를 공격하기로 하는 거죠. 하지만 문제는 디펠이 쉽게 함락되지가 않죠. 실리지가 이거 않습니다. 텐데. 그렇죠. 2월 22일부터 공격을 시작했는데 4월 중순까지 가요. 이게. 포위전을 하긴 했지만 되게 지지부진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지휘관도 바뀝니다. 브랑겔이 해임되고 부사령관이었던 팔켄스타인이 또 이제 지휘관으로 오게 됐고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프로이센에게 시간이 별로 안 남았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는 사람이었고 결국에 이제 4월 18일 날 포격을 6시간 정도 하고 보병이 이제 거세게 돌격을 함으로써 함락을 시켰지만 프로이센도 정말 많은 피해를 입게 그렇죠. 됩니다. 그런데 정말 디펠이 딱 함락되고 나니까 덴마크 정부를 이 협상의 나올 테이블로 수밖에 없었다. 나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리고 프로이센은 이걸 대대적으로 또 선전을 합니다. 국내에서는 민족주의 열풍이 이제 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홀슈타인을 구원했다, 막 이렇게. 네. 그렇죠. 네네. 이 디벨 요새 전투가 사실은 역덕들에게도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전투였는데 덴마크에서 이걸 주제로 미니 시리즈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전투를 갖다 굉장히 실감내게 재현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때서부터 사람들이 대조명을 받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나시면은 1864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최 박사님 보셨죠? 난 좀 봤죠. 근데 사실 지금 덴마크의 왕으로 와 있는 사람이 지지 기반이 워낙 약하거든요. 여기서 만약에 항복했다가 이거 왕자리에서 쫓겨날 위기란 말이죠. 쉽사리 항복을 할 수는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진짜 그래서 협상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덴마크가 본토가 사실 여기가 아니라 오른쪽에 있어요. 맞아요. 유틀란트 반도가 아니라 네. 뚝 떨어진 코펜하겐은 네, 섬에 있어요. 섬이 다른 섬입니다. 그 옆에 있는 섬이에요. 네. 그러니까 본토는 안전하잖아요. 그렇죠. 리고 덴마크군은 전통적으로 해군이 셉니다. 네. 덴마크의 기본적인 전쟁의 개념은 뭐냐면 육상에서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고 해상에서 독일을 봉쇄해버리겠다는 프로이센을. 그럼 시간은 결국 누구 편이다? 덴마크 편이다라는 식으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덴마크에도 만약에 외교에 조금 전문가가 있다면 이거 시간 끌면 열강들 개입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쉽게 프로이센이나 오스트리아 요구를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처음에 휴전할 때도 이때까지 휴전하겠다는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휴전 기간이 끝납니다. 그리고 휴전 그냥 끝나고 곧바로 프로이센군이 엄청난 걸 저질러 버리죠. 바로 그 옆에 있던 조그마한 섬인 알스 섬을 상륙을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알스 섬에는 뭐가 있었냐면 덴마크군의 사령부 군대가 있었거든요. 아까 처음에 그 덴버크 선에서 후퇴했던 부대가 알섬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여전히 여기서 전체적인 전쟁 지휘를 하고 있었던 곳이었던 겁니다. 본거지로 쳐들어가 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야 이젠 바다도 우리의 장벽이 될 수가 없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됐고 또 이제 일부 부대 같은 경우는 유틀란트 공격도 시도를 하게 됩니다. 본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 또까지 쫙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가 결국에는 요구를 들어주면서 항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전개가 됐던 거죠. 그 사실 이 전쟁의 과정을 보면은 결코 프로이센 입장에서는 손쉬운 승리가 아니었고 실제 전투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부분이 군사 영역이고 어떤 부분이 정치 영역이지라는 게 구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현대전이었던 셈인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과정을 보면은 프로이센이 잘 싸워서 이겼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오스트리아군이 오히려 이제 또 잘 싸웠고 무기내준 부분도 있었고 덴마크군의 실책도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몰트케가 능력을 입증했을까? 약간 저는 이제 그런 의아함이 많이 전혀 들었었거든요. 뭐 인정도 못 받은 것 같고. 네, 근데도 불구하고 몰트케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아이디어 자체가 되게 건전했고 오히려 그렇게 해줬더라면 빨리 끝났겠다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약간 동의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어쨌든 결과적으로 뭘 했습니까? 승리를 했죠. 승리를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오케이인 겁니다. 그러면서 몰트케가 이 정부와 군에서 진정으로 이제 신뢰를 얻게 되게 됩니다. 오히려 군이 잘 못 싸워서 저렇게 지지부진했어. 네. 이겼으니까 일단 오케이인데 몰트케의 말 듣지 그랬으면 쉽게 이겼을 것 같은데라는 상상력은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처음에 디펠리오스에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몰트케도 이제 더 확신을 하는 거죠. 더 이상 상대방의 방어 전면으로 공격해서는 우리가 승산이 없구나. 특히 무기 체계와 화력이 발달한 현대전에서는 더욱더 측방이나 후방으로의 포위 기동이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딱 깨닫고 앞으로 나는 여기를 철저하게 준수를 하면서 작전을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더 이제 마음속에 굳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민족주의는 고취되고 몰트케의 신뢰는 올라갔고 군사력을 더 점검하고 올려야겠다라는 생각들이 통합되면서 이제 독일 통일은 어떻게 가야 되겠구나라는 예비고사를 치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딱 그거예요. 예비고사예요, 진짜. 예. 준비. 근데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이제 뭔가 끝났으니까. 그렇죠. 예. 승리의 과실을 나눠야 되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형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예. 자 이제 두 형님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도 이걸 어떻게 나눠 먹을까?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장 나눠 먹으면 모양이 눈치 빠지지 보이죠. 않습니까? 야 우린 대의를 갖고 이렇게 왔는데 슐레스비올슈타인 우리가 너에게 독립을 지켜줬으니까 자치를 잘 누려라라고 하고 있었지만은 양쪽이 그래도 내가 언젠간 먹어야지 하면서 총독도 파견하면서 그렇죠. 왜냐면 이제 앞으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양쪽 다 공동 관할을 합니다. 계속 감시하고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먼저 욕심을 발휘한 게 형님 오스트리아였습니다. 오스트리아가 먼저. 네. 슐레스비 공국한테 제안을 해요. 야, 뭐 너네 그래도 소속이 없으면 안 되지 않냐? 이젠 덴마크에 있었는데 우리 독일 연방의회가 있어. 이 수많은 형님 밑에 아우들이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의회를 구성했는데 너네도 이제 일로 와서 일원이 되라. 이거 이렇게 아니야? 초빙을 합니다. 이거 아니야? 제국의 일원이 되는 거야? 그렇죠. 다시는 너희 못 쳐들어온다. 그렇지. 누가 너 못 건드려 뭐 이런 식으로. 자치 유지시켜줄게. 근데 하여튼 형님 밑에 있다는 걸 공식화하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비스마르크가
또 여기서 기회를 보는 겁니다. 야, 형님이 선 넘네. 그러니까 노리던 기회가 온 거죠. 이거 우리 국민 감정을 부추길 그렇지. 딱 타이밍이 됐다. 형님, 우리 이러기로 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면서 손 치우세요. 라고 이렇게 나서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오스트리아가 아니 이놈이 전쟁 한 번 이겼다고 기어오르네?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 판으로 점점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독일어권에서 얘기하는 형제전쟁, 보호전쟁의 막이 오르게 된 겁니다. 브루더 크리크가 시작되는 거예요. 네. 사실 비스마르크가 이런 식으로 형님한테 세게 나올 때는 비스마르크는 절대 감정에 휘둘려서 함부로 지르는 게 아니야. 준비가 돼 있었던 거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화내는 사람이 지거든요. 이게 외교전에서 중요한 게 히스테리카라는 쪽이 먼저 져요. 자, 2차 슐레스비 전쟁이 1864년에 발발한 거였죠. 근데 비스마르크는 이미 1862년에 그 2년 전에 몰트케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형님이랑 싸워야 될 날이 올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오스트리아랑 임시로 손잡은 거라고요. 네. 이거는 편의상. 그래서 그때부터 몰트케에게 오스트리아와 전쟁을 할 경우에 대한 작전 계획을 준비하시오. 그렇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준비 상황이 어느 정도 됐어. 그러니까 몰트케가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오스트리아와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갖춰야 될 게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외교를 통해서 시간을 좀 끌어주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 전쟁 준비 마치시오. 이렇게 하고 작전이 이미 들어가고 있었던 야, 겁니다. 이거 손발이 굉장히 잘 맞네요. 네, 그러니까 철저하게 군사적인 준비를 하고 외교적으로는 처음부터 강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일단은 좀 시간을 좀 끄는 척하다가 준비가 되니까 형님 싸웁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1년 넘게 준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벌써 이 감이 오는 게 그러면 이때부터 이제 현대에 오면서의 전쟁들과 인연이 되는 그 외교가 지금 준비가 되는 거구나. 그렇습니다. 이제 비스마르크가 외교의 천재니까 최소한 전쟁 나기 1년 전부터 군부한테 준비를 시켰고 당연히 이제 외교적으로 준비를 했는데 독일 통일에 4번의 전쟁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탈리아 통일 전쟁. 그렇죠. 왜냐하면 오스트리아를 묶어두려면 이탈리아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봤던 덴마크.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볼 오스트리아. 네 번째가 프랑스여서 먼저 신생 독립국 이탈리아와 동맹을 체결하는데 이 날짜를 봐야 됩니다. 프로이센이 오스트리아와 전쟁할 때 3달 안에 이탈리아가 오스트리아 침략한다. 동맹을 맺고 그러니까 오스트리아가 2개의 전선을 만드는 거죠. 지금 여기 외교에서 적당한 당근을 다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탈리아한테는 이번에 우리 함께 오스트리아 확 치면은 너네 저 베네치아 갖고 싶었지? 지금 북이탈리아 가보시면은 베네치아 얼마나 아름다운 예. 이 진짜 보석 같은 땅입니까? 관광으로 이걸 얼마나 땡길 수 있는 그렇죠. 이탈리아가 그래서 좋아 우리 20만 명 파병해 줄게 이렇게 딱 동의하는 거고 프랑스도 나폴레옹 3세한테는 아주 교묘하게 하죠. 공식적인 서류 만들어서 약속은 안 합니다. 말로. 네,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소개는 거. 황제폐하 이번에 저희 좀 도와주시면은 황제폐하께서 앞으로 좀 먹고 싶은 땅이 많잖아요. 우리가 좀 양보해 드릴 수 있어요. 병력 보낼 필요도 없어요. 네, 그냥 중립만 유지. 거기만 계셔주세요. 저희 나중에 되게 살이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나폴레옹이 이것들이 좀 우리한테 뭐 주려는 모양이네. 그래서 게다가 프랑스 입장에서도 둘이 치고받고 싸우고 나중에 콩고물 딱 따먹으면 되거든요. 그렇지.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근데 설마 얘네가 이 약소국이 나한테 이렇게 해놓고 거짓말은 안 하겠지? 그러면 두드러 패면 되니까 그쵸. 라고 생각을 했는데 프로이센 입장에선 난 그 좋은 거 드리겠다고 했지 내가 서약 안 했잖아요 라고 물러설 수 있는 거리가 있는데 야. 오스트리아는 확실하게 못을 박아버린 거고 그렇죠. 네. 아 진짜 비스마르크. 네 번째 이제 러시아. 러시아는 그 흑해 중립화 때문에 상당히 불만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로이센이 자기 입장을 많이 이해해 주니까 러시아는 이 전쟁에 뭐 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상당히 준비가 된 거예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당연히 그 당시에 강대국들이 근데 프로이센이 진짜 오스트리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는 그렇죠. 되게 불안한 시선으로 봤어요. 다들 하지만 오스트리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근데 뭐 그래도 약해는 지겠다. 약해는 지겠다. 지들끼리 치고 박으면 도이치 민족 이번에 화끈하게 분열되겠네. 뭐 형님들끼리 싸우는 동안 그 사이에 아우들 몇 명을 우리가 포섭해서 우리 걸로 만들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 이거 재밌는 판이 벌어지겠는데 일단은 봐야겠다. 오케이 싸워 이렇게 외교는 하는 정리 거죠. 끝. 네. 결국 이 전쟁은 산업 역량으로 다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동원한 병력, 그 다음에 가지고 있던 비축하던 무기나 보급으로 한 방에 빨리 끝내는 게 양측 모두에게 목표였고 그게 중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정치적 메시지를 전쟁을 통해서 그렇죠.
자,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지도를 보면은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 특별히 제가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손님이 있어요? 시간 여행을 해서 왔어요. 당시 몰트케 참모본부의 장군 참모 중 한 명이었던 테레드릭 대령이 여기 진짜 가셨어요? 전 예전에 가봤어요. 야, 여기가 그 전장이었구나 하면서 재밌게 다녔습니다. 오스트리아군에서 사용했던 소총이 여기서 당시에 로렌스 라이플인데 우리 남북 전쟁할 때 썼던 네, 퍼쿠션 타입 있죠. 네. 근데 이 로렌스 라이플이 그래도 프로이센군의 니들건에 비해서 좀 나은 점은 있었습니다. 사거리가 거의 2배 정도 나왔어요. 니들건에 비해서. 더군다나 오스트리아군은 프로이센군보다 포병 화력이 우위에 있었어요. 중요한 포인트.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